옛날 어떤 부잣집의 어린 과부가 아이도 없이 유모와 같이 살면서 언제나 유모와 함께 밤을 지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모가 병고로 인하여 급히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씨,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올 터이니 이웃집 여인에게 집 지킬 사람을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과부가 이웃집 여인에게 유모가 출타하여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 아주머니 댁에 머슴 돌쇠를 보내주시면 저녁을 잘 대접하겠으니 집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에 이웃집 여인은 그것을 허락하여 곧 돌쇠를 보내었다. 돌쇠는 그때 나이가 18이었으나 우둔하고 지각이 없었다. 이런 진수성찬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씨. 과부에게 저녁 대접을 잘 받은 돌쇠는 윗방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자를 모르는 그의 순수한 물건이 빳빳이 일어나 바지가랑이를 쳐들고 있었다. 돌쇠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던 과부가 그것을 엿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음심이 발동하게 되어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내리고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덮어 씌워 꽂아 넣고는 진퇴를 계속하여 그 흥이 극도에 달하자 음수를 흠뻑 배설하고는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도로 올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다. 이튿날 저녁 과부가 다시 돌쇠를 보내주기를 청하자 이웃집 여인은 머슴 돌쇠를 불러서 뒷집 아씨댁에는 음식도 많고 그릇도 많고 옷도 많으니 내가 오늘 밤 또 그 집에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자 돌쇠가 마님, 싫습니다요. 그 집엔 그릇은 많이 있지만 요강이 없었습니다요. 아니, 그 부잣집에 요강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책망하자 돌쇠가 다시 말하길 요강이 없기 때문에 어제 밤에 아씨가 저의 바지를 내리고 제 물건에다 대고 오줌을 싸버려 다 젖었습니다요. 오늘 밤도 내 배 위에다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대답하니 그 말에 괘씸한 마음이 든 이웃집 여인은 돌쇠 대신 늙은 행랑아범을 보내었다. 이에 과부가 행랑아범에게 아니, 늙은 행랑아범이 절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다시 가서 돌쇠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니 행랑아범이 웃으며 말하길 아씨, 내 요강은 젖어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누셔도 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아내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 첩이 허구한 날 다투는 것이었다.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시오. 하루는 선비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또 아내와 첩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선비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는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서 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겠소. 하고는 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가 좀 가라앉은 아내가 정말 첩을 때려 죽이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우다 가만히 그 방문 앞에 가서 들으니 첩을 끌고 들어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가까이 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둘이 한창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밖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화가 치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 모양으로 때려 죽이려거든 나도 좀 때려 죽여 주시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고는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 떡새야, 밖에 없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떡새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때려 죽여다오. 옛날 어느 며느리가 이웃집의 총각과 재미있게 음란스러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다.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크게 꾸짖기를 애미야, 너는 무슨 일로 이웃집 총각과 함께 농담을 하느냐? 내 마땅히 너의 남편에게 말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일로 며느리만 꾸짖으니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며느리가 수심에 찬 얼굴로 혼자 집에 있는데 이웃 노파가 오더니 그 얼굴을 보고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이에 며느리가 말하기를 제가 어느 날 이웃집 총각과 서로 몇 마디 말을 했다 하여 시어머님께서 날마다 꾸짖으시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나도록 괴로우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노파가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가 무엇이 떳떳하다고 그런 일로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지가 젊었을 때 고개 넘어 김풍원과 어울려 밤낮으로 서로 미쳐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온 동네에 다 탈로 났단다. 그 일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나 돌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낯으로 너를 꾸짖는단 말이냐? 만약 또 다시 그렇게 꾸짖으면 이 말을 하고 대들거라. 하니 이에 며느리가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또 꾸짖기에 며느리가 어머님은 무엇이 떳떳하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저만 보면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져 물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김풍원이란 작자와 서로 미쳐서 밤낮으로 물고 빨다가 탈로가 나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도른 일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며느리의 이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야 이년아, 그 김풍원이가 바로 너의 시아버지다. 이 못된 거사. 하고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 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 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다. 그때 관아의 기생들이 모여 앉아 떠들기를 이번에 오시는 신관사또께서는 그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을까? 아니면 덮여져 있을까? 이에 다른 기생이 말하길 사또의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닌지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거야. 하며 제잘거렸다. 그 말을 들은 포졸하나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너희들의 행실이 지극히 나쁘구나. 그때 마침 관노 한 놈이 나서서 묻기를 내가 만일 그 사실을 먼저 알아내면 어떻게 해줄 것이오? 그 말에 기생들이 대답하길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사또를 맞는 잔치 자리에서 그대에게 크게 상을 내리지. 이에 관노는 즉시 달려가 사또가 부임해 오는 어느 갈림길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되었다. 관노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 공손히 절한 다음 사또나리, 저희 고을에서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풍습이더냐? 여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만일 사또께서 거시기에 머리가 벗겨지셨으면 윗길로 가셔야 하옵고 거시기에 머리가 덮여져 있으면 아랫길로 가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멋이라. 만일 어기시오면 성왕님이 크게 노하여 아랫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충하게 되어 온갖 이속들을 챙기지 못하여 바보가 될 것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사또를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었으나 꼭 참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풍습이더냐? 그렇다면 나는 아랫길로 가야 할 것이니라. 하여 아랫길로 가는데 그때 마침 냇가에서 여인들이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고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갑자기 음심이 발동한 사또가 관노에게 말하길 이보거라, 어서 말을 돌리거라. 다시 윗길로 가야겠다. 신관사또의 물건은 자연산 포경이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의 성인 노씨인 한 젊은 부인의 차례가 되었다. 노마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시게나.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먼. 옛날 시골에서는 노가자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냄새를 보통 노가자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노가자 냄새를 노가의 냄새로 잘못 알아들었다. 즉 자신의 남편의 성씨인 노가의 그것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이에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꼿꼿이 선 연장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잠깐 만져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있나 봅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다 있나?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버릇없는 여자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이때 다른 여인이 나서서 말하길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물건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송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보여주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여인을 내쫓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의 거시기를 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옛날 조정 대신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웃에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둘 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두 대감 모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였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모두 휘었다. 어느 날 머리가 검게 보이는 박대감이 허연 김대감을 보고 말하기를 나처럼 흰털을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셋째는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넷째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로 그래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김대감이 반박하기를 자네의 말은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으로 불효에 해당하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일세. 그리고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에 해당하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속이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거시기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에 따라 잡아가는 것이지 어디 머리털을 보고서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고 하던가? 이에 박대감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이 사람아, 만약 자네와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게 된다면 그 여인이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보이는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아니면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나. 그래, 그 말은 그럴듯하네 그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길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저희 집으로 가셔서 또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박대감은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이에 김대감이 웃으며 말하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검더라도 자네의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보다는 무만한 내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느 집에서 7살 먹은 어린 처녀를 맏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16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 역시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의 이치를 아는가 싶어서 자신의 거시기를 처의 손에다 쥐어줘 보았다. 이젠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본능적으로라도 알아차릴 것이야. 며느리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것을 만지니 기분이 이상해져 남편의 물건을 계속 조물락거렸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부풀어 올라 손바닥 안이 가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이에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거시기를 놓고는 시부모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아버님, 어머님, 큰일이 났어요. 이에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하길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서방님이 저에게 가죽 방망이를 손에 쥐어주어서 조물락조물락 하였더니 자꾸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 방에 가득 넘칠 것 같아요.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는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가서 서방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거라.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와서 황급히 부르는데 아버님, 어머님, 또 큰일이 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말대로 가죽 방망이를 계속 조물락 하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껐덕껐덕 인사를 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좋아하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언제나 점잖은 척하였다. 어느 날 선비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길 이복의 자네 이번에 또 세 번째 첩을 들였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려? 이 친구가 그 분야에 탁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에 선비가 말하길 아니 이 친구들아, 점잖지 못하게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네.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들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라네. 그런데 자네는 예전부터 한 번 하면 두 번씩 하지 않았는가? 이복에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순전히 나라님을 위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네. 그런데 이제는 첩이 셋이니 세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친구야,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천지 만물의 생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네. 아니지, 본부인까지 합치면 네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말하길 이복에 이 친구는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묻지 마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두 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신이나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자색이 곱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 선비가 가죽 장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사내는 마당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선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복에 다름이 아니라 내 거시기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어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거시기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마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니 그 그림자가 길고 둥근 게 두어 주먹은 넘어 보였다. 허허, 이건 말에 그것과 견줄만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비는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며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궤 속에 넣어 둘 테니 집사람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는 가죽 장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보시게, 내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이에 부인이 나와 맞이하며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머니는 괴짝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 방으로 들어와 가져가시지요.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마침내 즐거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선비의 물건이 남편의 것보다 못하여 선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님,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크기는 어떠신가요?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쓸만하니 염려 마시게나.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흘기며 아니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거시기가 100개는 더 들어가겠네.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민망해하며 말하길 아니, 내가 언제 가운데 것이 크다 하였소? 다만 쌍방울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요.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이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면서 부부가 잠자리를 가까이 할 때면 언제나 어린 아들을 발치해서 자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주무세요.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며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잠자리 행사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배 위에서 상하 운동을 심하게 하니 자연히 이불이 흔들리고 말려 올라와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빠, 간밤에 잠잘 때 이불이 막 흔들리면서 진흙을 밟아 뭉갤 때 나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아버지는 애써 기색을 감추고 아들에게 둘러댔다. 응, 그러니까 말이지. 그것은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묻는 것이었다. 아빠, 그러면 그 새는 어떤 때에 울어? 왜 매번 밤중에만 우는 거야? 당황한 아버지가 또 말하길. 그 새는 따로 때를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운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단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냐? 아버지가 궁금해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그 진흙새라는 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새가 울 때면 이불이 들썩거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어린 아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니 아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그놈이 또 울면 새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해가 높도록 이불을 끼고 방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조개젓을 파는 여인이 조개젓 싸이소. 조개젓 싸이소.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조개젓 장수가 집마당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외모가 반반하였다. 그래서 사내는 거짓으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병이 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조금도 꺼림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방으로 들어와서 이 그릇을 가져다가 조개젓 2푼어치만 좀 담아오시오. 라고 하며 여인을 끌어들였다. 여인이 그 말을 믿고 방으로 그릇을 가지러 들어가자 사내가 이불을 들치며 바지를 벗은 몸으로 그것을 빳빳이 세우고 덤벼드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여인이 말하길.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흉악해라. 흉악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흥이 극치에 달하자 흉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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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흉악 소리만 계속 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을 마친 후 여인은 조개젓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게 되었다. 다음에도 또 오시구려. 그러면 내 조개젓을 3푼어치 사드리리다. 여인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조개젓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며 외쳤다. 흉악젓 싸이소. 흉악젓 싸이소. 자꾸 보잘것없는 흉악젓 싸이소. 옛날 어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길을 가다 해가 지는 바람에 근처의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또 한 사람의 소금 장수가 투숙하게 되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금 장수는 함께 자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못 듣는 사내는 금방 골아떨어졌지만 소금 장수는 잠을 이루지 못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막집 부부가 옆방에서 거나하게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소금 장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니, 이런 재미있는 일은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 하고 소금 장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귀 안 들리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그러나 못 듣는 사내는 그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아니, 자는데 왜 찌르는 것이야? 하고는 소금 장수가 실수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 생각하여 뭐라 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새벽이 되자 주막집 내외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재미가 나서 옆에 사내와 함께 즐기려고
또다시 못 듣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우려 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매우 화가 난 못 듣는 사내가 성을 내며 아니 이놈아, 아까 밤중에도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또 쿡쿡 찌르느냐? 하고 큰 소리로 소금 장수를 나무랐다. 그런데 옆방의 주인은 이 소리가 자기 부부간의 일을 희롱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니 이놈아, 내 놈이야말로 우리 부부간의 일에 웬 간섭이냐? 하고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니 귀 안 들리는 사내는 무슨 연고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거시기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까지 찌르려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는 보찜까지 두고 주랭랑을 쳐 도망을 가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관에서 잡일을 보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종종 왕래하는 기름장수 여인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내 어찌 한번 저 여인을 잡아뜨릴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비어 아무도 없는데 그 기름장수 여인이 또 오게 되었다. 이에 사내가 좋은 말로 여인을 유인하여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말 잘 생각했소.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내 극락의 맛을 보여주리다. 그런데 사내의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마치 목침만 하였다. 몇 번 시도 후 여인은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잔뜩 겁을 먹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인은 그곳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여러 날을 쉬며 조리하였다. 그 후 여인은 종종 그 집으로 기름을 팔러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안주인만 보면 웃음이 나와 참지 못하였다. 이에 안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당신은 근래에 와서 나만 보면 웃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이에 기름장수 여인이 제가 사실대로 말할 터이니 그러나 죄책을 내리지는 마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집 바깥 양반이 부인이 집에 없을 때를 틈타서 저를 유인하여 한번 하자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한번 허락하였어. 그런데 그 물건의 크기가 고금에도 없는 것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즐겁지도 못하고 나의 그곳만 중상을 입고 말았소이다. 그 후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체 부인은 그 큰 것을 어찌 견디시는지요? 하고 물으니 그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견디긴 뭘 견딘단 말이오? 그러니 20년째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박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첩을 호의시키기 위해 종들 중 어리석고 순진한 녀석을 고르려 하는데 이보거라 떡새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그것은 쇳내가 아주 환장하는 것이지 말입니다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살 수가 없지요. 이 동네 옥문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요, 마님. 넌 안 되겠구나.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다음으로 좀 어린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옥수수 넣어둔 창고문 같은 것인가요?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칠보기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서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칠보기는 첩을 엎고 냇물을 건너며 손으로 첩의 옥문을 간질간질 하더니 내를 다 건넌 후 첩에게 물었다.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에 당황한 첩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주인의 거시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란다. 아하, 그렇습니까요? 이때 칠보기는 집신을 몰래 벗어 화가 난 자신의 거시기에 걸어두고 찾는 척하며
어라, 그런데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에 첩이 종의 거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 집신은 내 놈 거시기에 걸려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첩이 말하길. 어머머, 이놈, 내 놈도 사내라고 뭘 알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옥문을 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내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부인이 있었는데 음양의 이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린 신부를 맞았더니 음양의 이치를 몰라 그 짓을 못하니 답답하기가 그지없구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답해하던 남편은 어떤 계략을 생각하고 방으로 급히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빨리 내 외출복을 내오시오. 아니, 외출복을 입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고 아내가 물었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건넌 마을에 사는 박씨 알지? 그 친구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더니 그만 거시기 가운데 쥐의 귀가 돋아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는군. 그래서 지금 문상하러 가야 하오. 그 말에 부인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길. 여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치마를 들치고 속옷까지 내려 겨우 머리를 밑으로 구부려 자신의 거시기를 자세히 보니 과연 쥐의 귀와 같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 부인은 크게 놀라 황급히 남편에게 말하길. 이를 어쩌면 좋소. 나도 거시기에 쥐의 귀가 돋아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문상하러 갈 시간이 없구려. 얼른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오. 하자 이에 아내가 말하길. 아니에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문상 갔다 오세요.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우니 걱정 없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총각 둘이서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가 어쩐 일인지 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나 기운이 없어 죽겠다. 젊은 녀석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 소리나 해대고 대체 왜 그러는데?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너야 부모님 밑에서 잘 먹고 지내지만 나야 어디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형수 밑에서 얻어먹는데? 그럼 형수가 굶기기라도 해? 굶기게 하겠냐? 밥을 준다는 게 맨날 누룽밥이야. 이젠 누룽지만 보면 신물이 난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은 꾀를 하나 궁리해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게 좋은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아무 생각 말고 내일 아침 내가 갈 테니까 미리 변소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기나 해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시키는 대로 대답이나 하면 돼.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이른 후 돌아갔다.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얘는 어디 갔습니까? 도련님은 변소에 가셨는데 좀 기다리시죠. 아닙니다. 제가 볼 일이 좀 급해서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친구는 변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야, 너 물건 한 번 되게 크다. 요새 무얼 먹는데 그래? 맨날 누룽지지 뭐. 야, 너 누름밥을 한 해 먹고 이렇게 커졌으니 한 해만 더 먹으면 방망이만 하겠다. 형수는 부엌에서 밥하다 말고 이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다시 누룽지밥이 나온 것이었다. 아니, 형수님, 왜 또 누룽지 밥인가요? 형님은 누룽지가 필요 없어요. 집도 좁으니 도련님이나 어서 많이 먹고 장가 가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 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막 돌아서는데 마침 갓 혼인의 새 신부가 된 친구가 물을 기르러 왔다. 신부를 본 노처녀는 물동이를 인 채 첫날 밤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맹수가 첫날 밤 이야기 좀 해주렴. 이에 신부는 생긋이 웃으면서 첫날 밤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방에 들어가 앉으니 신랑이 보고 좋아하면서 나를 껴안았어. 그러고는 내 몸을 더듬더니 내 옷을 홀랑 벗기고 안아서 이불 속에 반드시 눕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 신랑도 옷을 벗고 내 배 위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내 2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누르고 휘젓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지, 얼마 후에 그만 내 온몸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해지더니 아롱아롱하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야. 노처녀는 신부의 말에 몸을 흔들며 빨리 말하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계속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절로 목에서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나는 무슨 애원하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좋고 흐뭇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도대체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순덕이 너도 빨리 시집가서 겪어봐. 신부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얘기를 다 들은 노처녀 순덕이는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팔에 힘을 잔뜩 주어 물동이 꼭지를 힘껏 잡아당기며 응, 그래.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하며 발을 구르자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면서 몸에 한 동이의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부가 다시 말하길. 아, 맞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흠뻑 젖더니 축축해졌어. 옛날 어떤 주막의 주인이 좀 색다른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음모가 너무 많은 것이었다. 사내는 밤마다 아내와 살을 맞대고 사랑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아내의 많은 음모가 엉키어 휩쓸리다 보니 아내가 아프다고 소리를 치며 괴로워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늙은 손님이 들어왔는데 유별나게 코 밑에 수염이 많았다. 이를 본 주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저렇게 수염이 온통 입을 덮고 있으니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마침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주인은 밥상을 들고 가서 손님 앞에 놓고 나온 뒤 한동안 지켜서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자 손님은 주머니에서 끈으로 만든 둥그런 종이고리 2개를 꺼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수염을 입 양쪽으로 갈라서는 그 종이끈 고리에 거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많던 수염이 양쪽으로 정연하게 갈라져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를 본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잘 배웠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손님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이보시오 주인장, 무엇을 배웠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오? 예, 손님. 사실은 소인의 처가 음모가 너무 많아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 털이 휩쓸려 들어가 아프다고 해서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께서 그 많은 수염을 양쪽으로 깨끗이 갈라 식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제 처에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니 너무 기뻐 그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소리를 내어 웃으며 수염 정리해 줄 마누라가 있다니 정말 부럽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앞 못 보는 남편이 말 못하는 아내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에 앞 못 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어디서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이오? 하고 묻자 밖을 내다본 아내가 한 손으로 남편의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를 썼다. 그러자 남편이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이니 그렇다면 불이 났소?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난 것이오? 하고 다시 묻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옥문을 만지게 하였다. 촉촉이 젖은 이곳이라면 진흙골에서 불이 났단 말이오? 그러면 진흙골 누구의 집이오? 남편이 또 그렇게 묻자 아내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입 구자가 2개이니 여생원 댁이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얼마나 탔소? 남편의 말에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그곳의 털을 다 뽑아버렸다. 아이고,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불쌍해. 하고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였다.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한 사람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주인장 안에 계시오? 누가 온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나가보시오. 그래서 아내를 시켜 나가보라고 하니 다시 들어온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의 거시기를 잡더니 옆으로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허리가 완전히 굽은 것을 보니 옆집 김노인이 왔나 보군 그래. 속히 들어오라 하시오. 그 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노파가 귀엽게 기른 외동딸을 혼인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첫날 밤, 노파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랑 신부가 잠자는 방문 앞에 서서 얘기를 엿들으며 방 안의 거동을 살피게 되었다. 얘가 첫날 밤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앤데 걱정이 되는구나. 여보 마누라, 밤에 보니 참 곱네 고아. 자 어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걱정과 달리 딸은 신랑의 조종에 잘 따르며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황홀하고 신비한 감동에 젖어 가벼운 신음소리도 내며 신랑의 박자에 호응했다. 한참 그러다 딸이 신랑의 귀에 대고 말하길. 서방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라면 곧바로 쉬지 않고 강남탄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보, 강남이 얼마나 먼데 강남까지 쉬지 않고 가려면 배가 고파 어쩌려고. 한 번에 그 먼 강남까지 가려면 배가 많이 고플걸. 딸은 신음소리를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배고픈 것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우리 어머니에게 광주리에 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뒤따라오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니, 저런 썩을 년을 봤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파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밥을 2그릇이나 먹는 것이었다. 이를 본 딸이 놀라 이상히 여겨 엄마, 왜 갑자기 밥을 2그릇이나 먹어? 평소에 한 그릇도 다 못 먹으면서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노파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길. 얘야, 내가 신랑하고 누워서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을 광주리에 이고 뒤따라가려면 힘이 붙여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2그릇씩 먹어두는 거란다. 그 말에 놀란 딸이 그런데 엄마가 밥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어? 우리 먹을 게 없잖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은 남편과 간사한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야가서 이웃 사내와 몰래 정을 통한 지 이미 오래였다. 하루는 이 어리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이웃집 사내가 오쟁이를 등에 지고 바깥에 서서 어리석은 남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해도 그렇지. 이렇게 벌건 대낮에 밭에서 그 짓을 벌일 수가 있어. 하고 나무라자 그 어리석은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와 말하길. 아니, 그 짓을 벌이다니.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한 바가 없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오? 라고 하자 이웃집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밭을 멜 터이니 당신은 시험삼아 내 오쟁이를 치고 바깥에 서서 한번 보시구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에 어리석은 남자가 이웃집 사내의 말대로 오쟁이를 지고 서 있는데 이웃집 사내가 참으로 밭으로 가서는 그의 아내를 눕혀놓고 그 짓을 벌이는 것이었다. 일을 마친 후 다시 이웃집 사내가 남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본 것이 어떠하였소? 이에 어리석은 남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맞기는 맞았지만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구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나는 오래간만에 반일을 해서 그런가 기분이 몹시 상쾌해졌소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이웃집 사내가 저작거리에서 어리석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길. 나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줘. 정말 고맙소이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나도 시험 삼아 당신 밭에 가서 당신 아내와 김을 매보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더이다. 옛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어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 부부는 원래 성품이 간악하여 관계를 써서 어부가 가진 돈을 빼앗고자 하였다.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에 그 처가 나그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살짝 들어가 나그네 곁에 눕도록 하였다. 남자 주인은 나그네가 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짐짓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놈아, 너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그 짓을 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남자는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편으론 자기 처를 때리니 처가 울며 말했다. 저 나그네가 나를 꿰어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나를 덮쳤소. 생각지도 않았던 봉변을 당하게 된 나그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시킨 사람이 와서 말하길. 관가에 고소당하게 되면 돈을 잃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니 지금 곧 돈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그네는 억울하기 그지없어 망설이고 있던 참에 아침나절에 관가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사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던 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다. 사또 날이 남녀간에 그 짓을 한 물건에 때가 끼어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고 묻자 사또가
어찌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겠는고? 절대로 때는 묻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나그네가 말하길. 그렇다면 저희 물건을 한번 검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또가 나그네의 물건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겠는걸. 이리하여 나그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여관 부부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